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달엔 추석까지 있어서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한 달 더 유지하되 식당 영업시간은 다시 밤 10시까지로 늘리고 가족 모임도 백신 맞은 사람을 위주로 조금 풀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밤 9시까지만 영업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저녁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책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로 돌려놓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도 백신 맞은 사람이 끼어 있다면 적어도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은 추석 연휴에 한해 5명 이상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인원 수만 제한하는데 몇 명까지 풀어줄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만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접종을 마친 부모님 댁에 큰 집이 먼저, 그다음 작은 집이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인센티브에 1차 접종자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전파력을 고려하면 위험하다는 반론이 더 큽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아예 금지돼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가능하도록 풀어줄 걸로 보입니다. 거리 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4주 환자 수가 1,700에서 2,000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를 포함한 2주 동안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그 뒤에는 생활방역 체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협상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합의 내용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를 두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협상이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 정부 측 관계자들이 협상장을 나왔습니다. 노조는 정부안을 검토했습니다. 20분 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2시간 뒤에야 다시 모였습니다. 예산 수반 문제라든지 시행 시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최종 의견 접근을 못 보고 있고, 노조는 밤 9시 30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다시 밤 11시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 1시에 양측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장에서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13차례나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5개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2025년까지는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야간 간호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당장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의 거리 두기를 한 달 더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자 자영업자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중심 상권인 명동입니다. 지난해엔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 올해 계약을 마치자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앞 건물은 1년 반 넘게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길어지고 강화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오늘 자영업 관련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두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다양한 방역 체계를 우리도 도용을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같은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 관련 단체가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낸 건 강화한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을 때는 90%까지 떨어졌었는데 2주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방역 잘 하셔가지고 경기도 좀 살리고 좀 경제 활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50%가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본인들이 고객님들이 하실 만한 상황은 안 부르고 너무 더러운 경우에만 부르니까 일도 줄고 일은 2배로 힘들어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산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비웠어요. 집, 가게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JTBC 서영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도 보겠습니다. 완전 봉쇄 조치까지 했던 캐나다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히려 우리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재난지원금, 무이자 대출로 이루어진 3종 패키지를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도 선대출 후 탕감 방식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 가족을 소재로 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김씨 가족 같은 캐나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현지에서 16년째 옷가게를 하는 한 교민은 봉쇄 조치 직후 캐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뿌려 피해를 줄였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딱 2주 걸렸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 달에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1인당 2,000불씩 한국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트리도 총리의 캐나다 정부는 임대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무이자 대출 한도도 올 3월까지 기존보다 50% 늘린 6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5,500만 원까지 내줬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할 테니까 은행에서 빌려줘라. 6만 불 중에서 4만 불만 갚으면 돼요.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보조, 무이자 대출까지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를 빠르게 집행한 겁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선 미국도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PPP라는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영세 자영업자 357만 명이 1인당 약 2천만 원을 선대출 후탕감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만족하면 대출금 전액을 연방정부가 갚아줬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지적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선별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들 국가처럼 화끈한 지원을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3배, 미국 대비 4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사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추가적으로 저는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활력이 유지된다고 봐서. JTBC 김영민입니다.